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천징수 의와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인데, 원천징수가 뭐야? 라고 했더니 tax withholding 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무튼 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라고 PPT에 제가 써놨어요. 근데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도 좀 있는데 원천징수 흐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득 지급자가 있죠. 소득 지급자 회사입니다. 회사 소득 지급자가. 근데 혹시 제가 세금 이해 말씀드렸을 때 응익부담, 응능부담 이해하고 계시죠? 응익부담, 발생된 수익이 있으면 발생된 수익이 많으면 부담하는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과세 기간별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소득 지급자인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대가를 받는 것들은 당연한 것 같죠? 그래서 소득자한테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거예요. 첫 번째 소득 지급 보이시죠? 그러면 소득을 지급했으니 소득자는요, 과세기간별로 응익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리고 응능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자가 응익과 응능에 대한 분들로 과세기간별로 발생된 소득이 있으니까 종소세 세금 신고라는 거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한다 했었잖아요. 세금 2회편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천징수라는 거를 왜 하는 거야?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천징수 왜 하는 건데? 이거요. 소득 지급자가 소득 지급받는 자한테 소득을 지급했을 때 세금을 띄워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발생된 응이고 응능이 있으니까 소득자가 알아서 세금 신고하겠지 라는 건데 세법은 의심하는 거죠. 소득 지급받는 자가 요새 말로 먹고 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과세당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안 될 거잖아요. 세금 탈루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에 포함되는 세금을 띄고 줘. 그리고 세금 띈 것들을 소득 지급자인 회사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 이거를 원천징수 제도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원천징수에서 발생된 세금이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이야 이렇게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을 과세 표준하고 10% 정도의 지방세 특별징수세액도 또 징수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절차를 우리는 원천징수 제도라고 할 건데 원천징수란 거를 왜 하는 거냐. 거기에 원천징수의 출발점이 있는 거죠. 소득 지급받는 자가 요새 말로 먹고 튈 것 같다. 그러니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띄고 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재정 수입도 조기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금 탈루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번 항목이 원천징수를 띄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당연히 소득 지급자한테 어떤 소득이 발생됐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할 세무서 쪽에다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우리는 원천징수 제도다 얘기하는 거고, 왜 하는 거냐? 소득 지급받는 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먹고 튀는 걸 방지하겠다. 그래서 소득 지급자를 뭐라 부르냐? 원천징수 의무자요.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보이시죠? 원천징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의무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어떠한 의무를 지은 거야? 라는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천징수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PPT하고 교재 쪽에 정리해놨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는 거고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개별 소득자가 하는 부분들인데 원천징수의 특징은 세수의 조기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탈세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 거죠. 자, 여하튼 소득 지급자인 회사를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는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말씀드렸었는데 의무를 이행한다는데 어떤 의무를 이행할 거냐 하면은요. 원천징수 이행 사항신고서에 총 지급액하고요. 소득세 금액을 적어서 보관합니다. 근데 과세당국이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개별 소득자한테 어떤 소득이 발생됐는지 어떤 응익과 응립이 발생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또 다른 미션을 하나 주는 거죠. 그게 해당 미션이 뭐냐 하면 개별 소득 내용이 지급되어 있는 지급명세서라는 거를 제출하랍니다. 제출 기한이라는 건 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신고 쪽에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에 관련된 소득세를 기입해서 신고 납부를 하라 그럴 거고요. 개별 소득 내역이 보고되어 있는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줘야 돼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개별 소득 내역들이 보고되어 있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개별 소득자별로 어떤 소득이 발생됐고 어떤 응능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A란 사업장한테 B란 사업장한테 각각 소득이 발생된 부분들로 지급명세를 받게 되면 해당 소득자의 응익과 응능이랑 확인됐으니까 매년 4월 달 정도에 전년도 과세기간에 응익과 응능에 관련된 종합과세 세금 신고 안내를 국세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신고 안내를 받은 소득자들은 5월 달에 종합과세 세금 신고를 통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그런 것들인 거죠. 납세 의무가 성립됐고 확정된 부분들을 5월 달에 납부하면 기본적인 소멸은 일단 발생되긴 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사후적으로 과세당국이 또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긴 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니까 소득지급자인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엄지를 해주는 거죠.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 탈루 가능성도 방지해주고 개별 지급명세서 제출해줘서 응익과 응능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과세청에 보고해주면 과세당국은 개별 소득자한테 종합과세 신고 안내를 매년 4월 달에 하고 그 안내를 받은 소득자들은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일단 정리하는 뭐 그런 흐름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이행 상신고서에 제가 총 지급액 금액하고 소득세 금액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입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득 지급의 인원과 총 지급액을 기입할 거고 징수한 소득세 등 금액건들을 신고서에 기입할 건데, 여기다 제가 수학적 기호인데요. 이렇게 시그마라고 썼어요. 그리고 N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의 세목별로 총 지급액 금액하고 소세 금액을 더해준 거죠. 그러면 개별 소득에 관련된 지급을 보고해주는 서식이 지급명세서였었는데 그 지급명세서에서도 개별력에 대한 부분들하고 개별 지급에 관련된 소득세 등 금액건들을 시그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원천 징수 신고서 쪽에는 시그마 금액하고 개별 지급명세서 쪽에는 시그마 금액건들은 세목별로 딱 맞아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천 징수 신고서 금액이 작고요. 지급명세 금액이 크대요. 이렇게? 그러면 원천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페널티를 부여받아야죠. 그 페널티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원천신고서 금액은 크고요. 지급명세서 금액은 작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원천징수를 했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당 지급명세를 가지고 과세당국은 응익과 응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종소세 신고 안내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았던 거에 따른 소득 지급자인 회사한테 페널티를 물려야죠. 그게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금액건들을 꼭 확인해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 원천징수 검토표를 작성해서 지금 전체 제출 결과인 과세자료 접수증과 비교해서 누락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는 아니지만 지급명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사항이므로 지급명 제출 후에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원천징수의 마지막 업무 처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랑 지금 원천징수의 출발점인 원천징수의 취지하고 원천징수의 마지막 업무 처리에 관련된 지급명세 금액하고의 신고서 금액하고의 일치되는 부분들을 꼭 확인해주는 업무 처리건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의 처음 하고요. 끝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저랑 원천징수 파트 쪽에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렇죠. 어려워요. 지금 이제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렵긴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세법이라는 과목이 원래 그런 과목 같습니다. 듣고 나면 까먹고, 듣고 나면 까먹고. 그래서 휘발성 과목이라 얘기할 거고요. 한 번에 세법에 대한 이해력이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렵다 느끼시더라도 일단 가는 거예요. 일단 가게 되면 뒤쪽에서 얘기 듣다가 앞쪽 게 이해가 되는 그때도 오긴 하거든요. 유레카라는 그 시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속해서 쭉 한번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별징수요. 원천징수 무자는 원천징수 세율의 10% 그거를 과세 표시를 했었잖아요.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하는데 해당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세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예전에 친숙한 표현도 있었는데요. 주민세라는 명칭이 바뀐 거예요. 지방소득세로. 근데 현재 주민세는 다른 관련된 세법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라는 표현은 좀 양을 하셔야 되겠는데 뭐 우리 대표님이시거나 경력이 좀 오래되신 이사님들은 여전히 주민세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개인, 법인, 지방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원천징수세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쪽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를 받으면요, 원천징수 세율이 은행한테 14% 징수당할 거거든요. 근데 10%에 지방세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14%는 원천징수 세율, 10%의 1.4%는 특별징수 세율,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5.4%의 원천징수를 징수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을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3%의 원천징수를 띈다 얘기하거든요. 3%의 원천징수 세율이고요. 그 금액이 10%, 0.3%를 더 띄는 거예요. 특별징수 세율로. 그래서 3.3%의 사업소득에 원천징수를 징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특별징수 관련된 내용권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민세 조문부이라는 좀 예외적인 내용들도 제가 PPT와 교재에 정리해놨는데요. 이거는 원천징수는 아니긴 아닌데요. 뭐라 돼 있냐면 원천징수무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중 0.5%에 해당되는 주민세 종원분이라는 세금을요,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세금 이해편에서 잠깐 확인 한번 해봤었는데, 원천징수라는 거는요,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됐고, 지급할 때 납세의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성립과 확정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야. 납세의무 성립되면 자동으로 납세의무도 확정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 원천징수라는 것들은 기속과 지급을 좀 구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만약에 5월 달에 확정된 주민세 급여를 6월 달에 지급됐는데 주민세 조문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항이 발생된다면 7월 10일까지 급여의 0.5%를 곱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주민세 조문분이랑 있는데 이 주민세 조문분에 면세점이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 검토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급여 지급 속하는 달부터 1년간 급여 지급 속하는 달로부터 1년간 해당 사업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 금액이 1억 8천인데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금액이냐면 360만 원에 50명을 곱했던 것들인데 이 주민세 조문 히스토리가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주민세 조문의 히스토리를 살펴봤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 면세점이 50명이었었거든요.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가 360만 원을 가져간다면 50을 곱했더니 1억 8천이야. 근데 이게 25년부터 바뀌었거든요. 25년 1월 지금부터 바뀌었는데 24년 말까지 1억 5천만 원까지 했었거든요. 아무튼 25년 1월부터는 주민세 조문의 면세점이 1억 8천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1억 8천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월 지급분이다. 그러면 전년도 7월부터 해당 연도 6월 달까지 급여를 다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12개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당 평균 급여가 1억 8천 이하면 안 내는 거고 1억 8천 넣으면 내는 것들이니까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1월 달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1월부터 급여가 지급됐는데 뭐 1월 달은 뭐 급여 작았는데 5월 달까지 해보니까 평균적인 급여가 1억 7천이었었다.
그럼 이럴 겁니다. 5월달 급여를 다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5를 하시는 거예요. 12개월이 최대인 건데요. 12개월 안 될 때는요. 12개월 안 되는 월수로 해서 주민세 면세점이라는 거를 판단합니다. 자, 여하튼 8월달까지 정도 해보니까 1억 7천이었었는데 9월달 추석달 정도 돼서 일반적으로 9월달 추석이 됐는데 추석 보너스 나가다 보니까 1억 8천 2백 정도 나갔다. 그러면 1억 8천 넘었으니까 세금을 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1월부터 9월달까지 급여를 다 준 다음에 나누기 9를 하게 되면 1억 8천 안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10월달에 1억 7천, 11월달에 1억 7천, 12월달에 연말 보너스. 그래서 2억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를 다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12를 하면은 1억 8천 넘을 거잖아요. 그럼 내는 거예요. 12월달 급여 2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를 다음 달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달 1월 달에 다시 1억 7천으로 떨궈졌는데, 그럼 1억 7천 떨궈졌다 했으니까, 안 내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전년도 2월 달부터 다음 달 1월 달까지 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을 해보니 1억 8천 넘었다라면 내는 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로 왔다 갔다 하는 선 있잖아요. 1억 8천 기준으로. 그런 회사들은 매달 면세점이라는 거를 검토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민세 종업이라는 세금도 지방세인데요. 알고는 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의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개인들이 내는 세금이요. 종합과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6가지 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거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보다 높은 세를 적용하고 응능부담이니까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과세 세금 신고를 합니다. 분류과세라는 게 있는데요. 퇴직소득, 양도소득인데 퇴직소득은요. 1년 동안 근무하면은 한 달치 정도의 임금이 퇴직소득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속기간에 관련해서 발생되는 소득이 퇴직소득인데 이게 사실은 해당 연도 돈을 받긴 받지만 1과세년도로 발생된 소득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 종합과세하고 합산해서 세금 신고는 없다. 그래서 종합소득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거야. 그걸 분류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도소득도요.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됐을 때에 내는 그런 세금들인 거잖아요. 일시적 발생건들이니까 종합과세하고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합산 신고할 수 없으니 별도로 세금 신고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분류과세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천징수 방법 중에요. 예납적이라는 말이 있죠. 예납이란 표현을 아시죠? 미리 납부했다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소득 지급자가 소득 지급받는 자한테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급여를 지급하시죠. 매월 급여를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해서 소득 직전 회사가 그 다음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해당 징수된 금액권들은 개별 소득자가 납부했어야 됐던 진짜 금액이냐? 그런 건 아니다. 종합과세 세금 신고가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만들어서 과표를 만들어서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을 만들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서 진짜 납부할 결정세액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수했던 금액이 뭔데? 쉽게 얘기하면 미리 낸 세금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가짜 세금이라고요. 그럼 진짜 세금을 만들어서 그걸 결정세액을 할 건데 그 결정세액하고 징수된 금액을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걸 가감했더니 마이너스다. 그럼 기납부세액을 통해서 한도를 하고 환급받는 거고 금액이 플러스면은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으니까 그거는 정리했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 걸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에 정리해 본 겁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소득자는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서 세금 신고를 정리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PPT에 또 교재 쪽에 내용 정리된 것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 원천징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부분들인데 그 완납적 원천징수가 뭐냐 하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원천징수를 했고 신고 납부를 하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급을 제출하게 되면 소득 지급받는 자의 세금 신고는 종결된다.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확정 신고라는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문자가 완납이란 말은 세금이 끝났어.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이납은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거 이런 뜻이니까. 아무튼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문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행 상신고서에 반영하고 신고하고 이와 관련된 지금을 제출하기만 하면은 원천징수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세금 계산 방식이다. 이거를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인 거고요. 완납적 원천징수 우리는 분리과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완납적 원천징수는 확정신고를 통해서 정상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종합소득하고 합산신고를 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컷을 잘못 누르고 다음 넘어갔는데 이해하세요? 작은 에피소드 괜찮습니다. 작은 에피소드 뭐 좀 지루한 감에 에피소드가 발생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정상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합과세에서 분리된다는 의미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분리과세라고 할 거야 라는 거죠. 완납적 원천 대상 소득은 분리가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거고요.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완납적 원천 대상 소득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살펴보시면은요. 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짜리입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 1인 근로자의 급여 얘기할 거고요. 분리과세 기타 소득도 있고요. 분리과세 연금소득하고 5번 항목은 좀 특이한데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게 300만 원 이하라면 예납적과 완납적을 선택할 수 있고요. 공적연금 외에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얘기할 건데요. 1,5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초과했다 하더라도 완납적을 선택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야 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저랑 완납적 원천징수가 가지고 있는, 즉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확인하고 이번 차수 강의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일용직 원천징수 세금 계산 방식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으나 예를 들어서 일용직 근로자한테요 16만 원 정도 지급하면은 원천징수란 건 안 띄거든요. 소액부 징수란 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하튼 저희 와이프가 전업주라 가정 한번 해보죠. 16만 원 정도 되면 15만 원 진짜 안 띄거든요. 15만 원 공제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안 띄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계획이 있을 겁니다. 뭐 여하튼 정해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받으면은 세금을 일용직 안 띄거든요. 그럼 저희 와이프가 30일 동안 매일 해당되는 일용직 소득이란 거를 10원을 받았다. 그럼 30일 하면 얼마 되는 겁니까? 450만 원이죠? 그쵸? 450만 원 소득을 지급했는데 15만 원 지급받으면 원천징수가 안 뛴다고요? 16만 원 받으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는 18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소액부 징수란 것 때문에 원천징수 안 뛰는데 뭐 여하튼 15만 원이든 16만 원이든 30일이라도 돈을 받았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신고서라는 거에 A주로 쓰리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다 한 명 450 또는 480 이렇게 적을 거고요. 소득세 금액에는 0 이렇게 적어서 신고할 거거든요. 납부는 안 했네. 그런데 지금도 제출할 거잖아요. 일용직 지금에 있어서는요.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원천 신고에 신고하고 지금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 와이프의 종합과세 세금 신고 의무는 종결된대요. 원천징수 신고하고 지금세 제출하게 되면 소득 지급받는 자의 납세 의무는 종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봤거든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 분리과세 소득은요. 소득은 있지만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득 금액은 없어. 이런 거죠. 우리가 회계까지 정리하신 분들은요. 이익에서요. 수익에서요. 비용을 빼는 게 이익인 거잖아요. 수익이라는 그 용어가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득에서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뺄 건데 그게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소득공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소득에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빼는 금액을 뭐라 부를 거냐면 소득금액이요. 그러니까 수익이 소득이고요. 회계에서 이익이라는 부분들이 소득금액이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100% 일치하지 않았지만 자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 썼거든요. 소득은 있어. 소득은 450만 원이야. 근데 소득금액은 없어. 왜 없냐 하면 종합과세 세금 신고할 때는요. 소득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금액을 만들고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 표준 만들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 만들고 세액 감면 공제를 빼서 결정세율이라는 진짜 세율을 만드는 금액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신고를 안 한대잖아요.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득금액이 있을래야 있을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도요. 종소세 신고할 때도 부양가족 공제라고 받거든요. 부양가족은요. 생계요건 충족되고 나이요건 충족돼야 된다는데 하나 더 충족된 게 소득요건 충족돼야 된다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소득 금액이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합친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야. 제가 뭐라 했었죠? 소득 금액이요. 그러면 완납적 원천 대상 소득인 분리과세 소득의 일용직 소득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저희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고 소득이 450만 원입니다. 4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완납적이니까 소득 금액이 0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종소세 신고할 때 배우자가 일용직 소득 들어갔다라면 그게 일용직 소득이라면 완납적 원천 대상 소득은 소득 금액은 없으니 저는 배우자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거기에 완납적 원천인수 분리과세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으셔서 연말정산 과다공제 받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될 것이다. 과세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을 이해하는데 완납적 대상 소득이라면 기본적인 부양가족 소득 요건은 모두 다 충족된 걸로 보고 나이요건 충족권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분리과세란 의미를 잘 판단하시고 분리과세의 속뜻인 성격도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